자, 계속해서 이제 법률행위 분류라고 하는 주제, 무효인 법률행위, 유동적 무효, 그다음에 이제 확정적 유효, 요런 내용들 가지고 볼 텐데, 요것도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다 설명을 드리는 그런 과정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자, 먼저 선의 제3자 보호 여부에 따라서 소위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라는 개념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동산을 병에게 또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의라는 개념을 이제 보셔야 되는, 선의는 몰랐던 사실을 모르는 상태를 가리켜서 선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갑과 을 사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설령 을한테 등기가 넘어갔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한테 있다?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막을 모르고 있는 병이 을한테 이 물건을 사고 등기까지 넘겨받았을 때 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보호를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소위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절대적 무효 행위다. 갑과 을 사이의 계약 자체가 절대적 무효다. 그러면 선의인 제3자라는 사람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에 걸리게 되면 선이었던, 내막을 몰랐던 병은 이 권리를 취득하는 이런 논리 구조예요. 제목만 설명을 드립니다. 뒤에서 하나하나 다 볼 거니까. 그래서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몇 개 이슈를 보게 될 텐데, 그 다음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민법 10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10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공부하게 될 건데, 하여튼 이렇게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 선이 내막을 몰랐다 할지라도 아예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이에 비해서 상대적 무효, 무효는 무효인데 상대적 무효에 해당이 되게 되면 선이었던 제3자는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한번 봤던 얘기죠. 서로 짜고 하는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해서 갑하고 을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진 게 아닌데, 갑이 이 사람의 부동산에서 강제 집행, 누가 채권자가 오려고 하니까 갑자기 서로 짜고서 을 명의로 허위로 허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을한테 등기가 넘어갔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상대적 무효, 을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을이 병한테 이 부동산을 또 팔아버린 거예요. 게다가 병은 내막도 모르는 상태에서 샀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병은 보호를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소위 상대적 무효이고 그 예시값으로서 하나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농담이라고 했던 거 있었죠? 자,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되죠.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 자, 해서 제네시스한테 뽑아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재용이가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그건 농담이 아니지. 그건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 사줄 수도 있는 거고, 이에 비해서 형편이 너무 어려운 사람,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제 친구한테 제네시스한테 뽑아줄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설령 자, 상대방이 알았다면 당연히 그 농담은 어떻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고, 설령 몰랐다 할지라도 알 수 있다. 객관적인 상태에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태라면 그것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비진의 의사표시, 잡다한 얘기 다 빼버리고 그냥 농담이다. 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냐 무효냐 했을 때, 농담은 자, 몰랐고 알 수 없었다라고 하면 그대로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따로 공부할 주제,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해서 이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요 두 가지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처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권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자, 이것도 무효가 되는데 다만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제목만 지금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뒤에서 절대적 무효라고 하면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한다. 상대적 무효하면 선의 제3자 기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뼈대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인할 수 있는 무효와 추인할 수
없는 무효. 이게 이제 거의 절대적 무효랑 같은 얘기죠.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바로 절대적 무효. 거의 동일한 논리 구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무효임을 알고서도 만약에 추인이라고 하는 거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다 이런 논리 구조거든요. 이때는 추인할 수 없는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대응해서 상대적 무효와 거의 유사하죠. 통장한 허위 의사표시, 그 다음에 농담이라고 했던 거, 비진 의사표시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것은 추인할 수 있는 무효. 그 다음에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중에서 취소된 법률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가 되게 될 텐데 이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게 되면 그때는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바뀐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이것도 따로 나중에 공부하실 주제예요. 지금은 제목만 쭉 스크린을 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라고 해서 지금 똑같죠? 앞에서 절대적 무효, 추인할 수 없는 무효와 똑같은 무효에서 얘는 바뀔 수가 없어요. 추인해도 어차피 추인할 수도 없었고 여전히 무효가 되는 것을 확정적 무효라고 해서 이에 대해서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은 나중에 추인을 하게 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유동적 무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거 제목만 체크하시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 따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전체에 대한 그림을 설명드리는 건데 이 파트는 따로 복습할 것도 없고 어차피 기억도 못해요. 이걸 다 소화하면은 민법 총칙을 다 소화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큰 쟁점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유동적 유효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동적 유효, 요걸 이제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우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개념 있었죠. 그래서 취소라고 하는 것은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소급해서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라고 했던 것을 유동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불렀었고요. 세 가지는 일단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돼.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세 개는 줄줄줄 나오셔야 돼. 이게 소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요, 일단은 유효합니다. 일단은 유효한데 나중에 취소권 행사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를 가리켜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권자가 혹시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소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것을 추인이라고 부르는데 뒤에서 역시 공부하게 될 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외에 확정적 유효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공부했던 개념이죠. 매매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 그 후에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해제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이라는 임대차 계약에서는 해지라는 것을 할 수 있다. 둘 다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해제나 해제가 있으면 효력이 소멸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해제는 소급효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 해제는 장래효라고 하는 거, 그리고 뒤에 공통적으로 얘들은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게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기업법 할 때 또 논의할 주제예요. 그래서 지금 두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드린 것이 뭐냐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인 법률 행위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한편 일단은 무효인데 장래돼서 유효가 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유동적 무효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또는 이제 좀 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유동적 유효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해제와 해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확정적 유효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민법 전반에 관한 틀이 될 텐데, 요건 뭐 나중에 중간중간에 내용도 보시면서 보겠고요.
자, 이제 권리의 종류, 법률 효과라는 주제를 보게 될 텐데, 지금 권리의 종류 얘기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건 물권법이라는 영역에서 한참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기초 중에 기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본적인 틀을 보셔야 돼. 그래서 자,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물권이라는 개념은 앞에서 우리 채권이라는 개념과 비교해 보셔야 돼. 채권은 아까 매매, 교환, 임대차가 채권 행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채권은요,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채권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물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물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권에는요, 이제 본권이라고 하는 개념과 점유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점유권 좀 이따 보시겠고, 본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권리,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사용, 수익, 그리고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권리를 가리켜서 소유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초가 되는 권리가 되게 될 것이고, 이 중에서 사용 수익에 관한 부분 또는 처분에 관한 부분을 떼내서 새롭게 권리를 만들어낸 것을 소위 제한 물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제 하나하나 볼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 소유의 X 부동산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해서 지상권을 갖게 됩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앞에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은 백날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듯이, 자,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 외에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어떻다 지상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법률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가장 중심은 등기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상권 뭐냐라고 했을 때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 소유라든가 공작물,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지상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메모할 것도 없고 나중에 유체 극친 얘기가 이 얘기야. 그래서 워낙 기초가 되는 개념인데, 지상권, 남의 땅 위에 올라가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만약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을 했다. 등기까지 해가지고 지상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갑은 을은 이 X 토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자, 근데 물권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물권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물권이라는 개념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설정을 하는 상태에서 갑이 이 문제 소유권을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소유자는 누가 된다? 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 얘긴 즉슨 자, 병은 원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 할 수 있다?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을은 누구한테 병 새로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토지의 사용 수익 권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갑시다.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목적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목적을 실면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자, 또 하나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가 됐든 또 제3자가 됐든 누구한테가 됐든 간에 자신의 지상권을 어떻다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은 기본 개념상 그 토지 위에 올라가서, 윗상자를 쓰고 있는 거야. 지상권, 토지 위에 올라가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
지역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 얘는 사실 좀 특이한 개념인데 현실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지역권은 일정한 영역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근데 땅지자로 쓰고 있으니까 일정한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영역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요건 용어 이제 살 붙이셔야 돼. 토지가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도로가 이쪽에 있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하실 용어. 요역지라는 개념이 있고요. 승역지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사안에서 요역지, 도움이 필요한 토지를 가리켜서 요역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 토지를 가리켜서 승역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 요역지 소유자, 예를 들어 갑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승역지 소유자가 을이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갑이 이 승역지 을 소유의 일정한 토지를 나다니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뭘 한다고요? 지역권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갑이라는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인 을 소유 토지를 어떻다? 이렇게 나다닐 수가 있게 하는 권리. 이걸 우리가 지역권 또는 이제 우리 시험과는 별 관련은 없는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 뭐죠? 물길. 자, 용수지역권이라고 해서 자, 물을 좀 끌어당겨 써야 된다. 근데 물을 이제 하늘로 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 수로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물을 끌어당겨 쓸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지역권이라 부르죠. 그래서 지역권은 주로 우리가 예시하는 것이 통행지역권이라는 개념하고요. 용수지역권 이런 용어를 쓰게 돼요. 근데 그건 다 필요 없는 소리고 일단 기본 틀 자체가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 도움이 필요한 토지를 가리켜서 뭐라 부르고 요역지라고 용어를 쓰고요. 도움을 주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승역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니까 타인의 토지를 이때 타인의 토지는 승역지가 되게 될 것이고 자신의 토지에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자기의 토지를 요역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도 구조는 다 똑같아요. 자, 지역권 설정 계약. 자, 갑과 을이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고요. 자, 을 소유 토지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이때 어떻다? 갑은 지역권을 취득을 하고 그게 통행 지역권이면 이 토지를 나다닐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수 지역권이면 물을 끌어다 쓸 수가 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예요. 을이 병한테 이 문제에 승역지 소유권을 넘겨줬다라고 했을 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병이라는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물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권이라는 개념이 뭐라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이라 부르고 다시 가장 완벽한 형태의 물권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자, 소유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소유권 너무 쉬워서 따로 따져 뭐를 실익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땅에 관한 권리라고 우리 전제를 하죠. 지역권, 땅에 관한 권리입니다. 해서 지상권하고 지역권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 자, 다른 게 아니고 지상권은 그 토지 위에 올라가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우리가 통행지역권을 설정했다 또는 용수지역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이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가서 그걸 항상 뭐 굴러다니면서 이용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영역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는 개념이 바로 지역권이라는 개념. 그래서 이 지역권 중에는 관망지역권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 을 소유 토지 승역지에다 건물을 높게 지어버리면 갑이 피해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갑이 을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얘기들은 건물 높게 짓지 마라고 돈 주겠죠. 공짜는 아닐 테고 돈 줄 테고. 그래서 이렇게 뭐 관망 지역권을 설정을 해놓게 되면 여기는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계약에 따라서 이런 개념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지역권, 지상권 둘 다 공통점은 땅에 관한 권리이고 소위 점유를 전제로 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점유가 아닌 것을 전제로 굳이 점유가 전제가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일정한 영역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권은 거의 현실적으로는 거의 쓰이지
별로 않는 방식 중에 하나가 지역권. 공통적인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둘 다 땅을 목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물권이다.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지상권, 지역권을 여전히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전세권 나와 있어요. 이 전세권은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키워드가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서 앞에서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토지를 전제로 하는 권리다. 땅 지자를 아예 쓰고 있었어. 근데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전제로 한다. 그럼 부동산이 크게 두 가지예요. 주로 이슈가 되는 게 토지하고 건물이라고 하는 거. 해서 토지에 대해서도 전세권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도 다 전세권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자, 지금 물권이다 보니까 공통적인 속성을 보셔야 돼.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스토리는 똑같이 가는 거야. 설정 계약하고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하다?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어떻다? 을은 전세권을 갑은 을이 전세권자니까 을은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다. 앞에서 지상권도 지역권도 소유권도 등기가 있어야 성립하는 권리였었고 전세권도 결과적으로 다 등기가 있어야 성립하는 권리이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리고 물권이다라고 했으니까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당연히 어떻다? 그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소유자가 바뀌었어도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전세권자 을은 뭘 주장할 수 있다?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사용수익을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갑소유의 Y 건물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하게 되면 이 전세권은 일단은 물권이니까 설립 과정에서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테고요. 등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등기가 성립된 상태에서 건물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세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다. 물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다만 얘는 좀 특이한 개념이 전세금을 지급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은 전세금이라는 것의 지급을 전제로 성립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전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상권, 지역권, 소위 토지에 관한 권리인데 비해서 전세권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은 토지 전세권, 토지와 건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을 묶어서 전세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지금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은 소위 지상권, 지역권처럼 타인의 토지를 이용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유사해 보이는데 뒤가 좀 특이한 개념이 있어요. 지금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이런 식이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존속 기간을 만약에 정했다 하십시다. 5년 동안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5년 동안 이용을 한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전세금을 반환받고 목적물을 누구한테?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이 되게 됩니다. 이때 용어를 가지고 볼 때 소유자를 뭐라 부르냐면 전세권 설정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전세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뭐라고? 전세권자라고 부르게 될 테고 소유자를 뭐라 부른다? 전세권 설정자라고 용어를 씁니다. 아까 지상권, 지역권 할 때도 똑같은 구조예요. 지금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지상권자, 이 사람은 뭐라고 한다? 지상권 설정자. 또 지역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을을 지역권자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게 되면은 갑은 뭐가 된다? 지역권 설정자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게 전세권이 되게 되면 갑은 뭐라 부른다? 전세권 설정자라는 용어를 중간중간에 쓰게 됩니다. 해서 그러다 치고 지금 다시 돌아가 전세권의 독특한 특성을 보게 되면 애초에 성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금이라는 것을 지급을 전제로만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지상권이나 지역권의 차이가 뭐냐면 지상권, 지역권은 보통 공짜로 남의 땅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꼭
공짜로 아버지 꼭 현금을,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서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면 무상으로도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세금의 지급을 전제로 한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단 1원이라도 전세금의 지급을 전제로 해서만 성립할 수가 있고요. 특이한 개념이 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면은 이 전세권자을은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매 청구에서 팔아요. 이 경매 청구에서 환가된 그 대금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 전세권이라는 것은 뒤에서 논의하게 될 담보물권적 권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익물권이라고 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인데 비해서 전세권은 그 중에서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나중에 전세금의 지급이 없게 되면, 반환을 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전세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세권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우리가 비교할 게 임대차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임대차.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임차인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임차인에 있어서는 앞에서 그렇게 봤어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를 가리켜서 임대차, 임차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임차권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서 우리 전세권하고 임차권을 맨날 공부할 때 어려워요. 전세권은요,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등기라는 것이 성립해야죠. 등기라는 게 이루어져야지 전세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임차권이라는 것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권리 중에 하나가 임차권. 그냥 법이 그래요. 약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세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세 산다고 얘기합니다. 다 임대차로 거의 다 보셔야 돼. 왜?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허용해 주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다 뭐로 본다? 임차권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두 개 차이를 볼까요? 갑소유 X 부동산에서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요 두 개의 차이를 보셔야 돼.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성립하는 과정에서 설정 등기라는 요식 행위가 있어야지 등기를 해야지 다 성립하게 된다. 근데 임차권은요,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단순히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만 있어도 다 성립하는 권리가 임차권이 되게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다시요, 우리가 보증금을 준다고 해서 그걸 전세금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쓰지 않는 경우도 있고 등등등. 근데 현실과는 전혀 무관하게 등기해야지 성립하는 권리는 어떻다? 전세권이 되게 될 것이고, 등기 없이도 성립하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임차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이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혹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 을은 병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바뀌면 바뀐 소유자가 꺼져. 그러면 꺼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채권, 임차권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에 대응해서 갑이 병한테 이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전세권자, 을이라는 사람 누구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전세권 자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나가라고 했을 때 못 나가.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는 못 나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전세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인데, 전세권하고 임대차, 현실에서는 임대차이면서 전세 든다고 얘기하거든요. 전세 계약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하고 우리가 쓰이는 법에서 쓰이는 용어가 두 개가 혼동할 수 있는 파트가 전세권하고 임차권에 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요, 다시요, 설정 등기가 있어야 성립하는 물권이다. 물권이다 보니까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임차권이라는 것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기라는 것이 필요가 없고 등기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물론 등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임차권 등기라는 걸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소위 이제 대항력에 관한 부분이고 그건 나중에 볼 테고, 등기 없어도 성립하는 권리가
임차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없는 임차권에서는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어떻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 현실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주택에 대해서 자, 소위 전세 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등기를 대부분 안 하기 때문에 임대차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전세에서 임대차가 이렇게 임대차, 주택에 대한 전세가 있다. 그걸 임대차로 해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집주인 바뀌면은, 바뀐 집주인이 집 비워달라고 하면 어떻다? 당연히 비워줄 의무를 지는 것이 어떻다? 임대차의 관계가 되게 됩니다. 다만, 전세권을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 등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설령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아도 되는 권리, 이걸 우리가 전세권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현실적인 부분은, 이게 이제 집주인 바뀔 때마다 자, 계속 세입자 쫓겨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통해서 안 나가도 되는 그런 방안을 따로 이 법에서 마련을 해두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해석하면은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는 어떻다?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뭐라 부르고 임차권이라 부르고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전세권. 왜? 전세권은 어디에 속하니까 물권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이게 되게 기초적인 부분인데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특히 현실에 쓰이는 용어가 좀 달라져서 힘들 수가 있어요. 자, 어찌됐든 지금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까지 보셨고 전세권에서 경매 청구 얘기는 좀 있다. 자, 저당권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물권 중에서 가장 완벽한 권리는 사용, 수익, 처분 모두 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 주로 사용, 수익을 중심으로 다루는 권리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 처분권을 지배하는 권리 이걸 저당권이라고 불러요. 해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이란 권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이 채무자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된다. 이행기에 이르도록 채무 변제기에 이르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이 국민은행에서 경매 청구해서 팔아서 이 판 대금을 자신의 채권에 변제,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합니다? 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당권 하면 다른 얘기 다 빼버리고 경매 지 마음대로 팔아서 어떻다?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는 뭐라고 합니다?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저당권은 물권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 저당권 설정한 상태에서 이걸 정리 안 하고 병한테 팔았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은행이라고 하는 데서는 여기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당연히 물권이니까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여전히 어떻다?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저당권. 그래서 자, 지금 사용 수익에 관한 것을 용익 물권이라는 용어를 보통 쓰고 처분에 관한 내용을 지배하는 권리를 소위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저당권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했던 그 부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 좀 쉽게 얘기하면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경매 청구자, 팔아버릴 수 있는 권리. 자, 이게 저당권이고요. 좀 특이한 개념의 담보물권이 유치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사대금 채권하고요. 나중에 비용 상환청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주로 가장 기본적인 경우 있죠. 갑소유 X 토지에다가 자, Y 건물을 신축을 하는데 이 Y 건물을 을이라는 사람이 공사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갑한테 공사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갑이 공사 대금을 을한테 지급하지 않았을 때 이 공사 대금 지급할 때까지 자,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유치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돈 갚을 때까지 나도 물건 못 줘. 키를 돌려주지 않는 방식. 이걸 유치권. 상당히 내용은 어려워요. 복잡한데 일단 말 그대로 유치권이라는 것은 인도. 원래 소유자는 뭐야? 사용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자는 여전히 누가 돼? 갑이 소유자거든요. 갑이 발주했으니까. 실제 공사는 얘가 있어도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래서 소유자는 나중에 보겠지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고 그래서 내 물건 돌려달라. 내 거니까 돌려달라라고 주장을 했을 때 이 채권자가 빚을 받을 권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라는 사람이 뭘 주장할 수 있다? 인도를 거절하고 자신이 계속해서 유치하고 할 수 있는 권리. 자, 우리가 올림픽 유치한다고 그러잖아요. 끌고 오는 거야, 자기 집 앞으로. 그것처럼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는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가리켜서 유치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치권하고 저당권을 묶어서 소위 담보물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유치권자는 저것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저당권자가 팔아버릴 수 있듯이 유치권자도 경매 청구를 해서 팔아버릴 수가 있는 권리. 물론 실질적으로 실익은 없어요. 자, 저당권은 등기된 권리이기 때문에 바로 후순위 권리자보다 그 배당금에서 우선 변제를 우선 자기 채권부터 만족을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유치권은 그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치권은 본질적으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이에 비해서 저당권은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권 중에서 지금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과 지역권과 전세권이라는 개념, 좀 특수한 형태로서 유치권, 저당권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소위 민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물권이라는 개념. 물권이라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다? 물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되겠고, 자, 이제 공부할 주제, 점유권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합니다. 점유권은 되게 독특한 형태의 권리예요. 이 점유권에 대응하는 용어가 뭐냐면 본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권의 종류로서 소유권과 지상권과 지역권과 전세권과 유치권과 저당권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권하고 점유권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정당한 권원의 존립을 전제로 해서 성립하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부동산으로 환장하면 이때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등기 넘겨받았을 때 나는 뭘 주장할 수 있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야지 어떻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지상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야지 어떻다? 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전세권도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도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 이렇게 정당한 나름의 원인에 의해서 성립하는 권리를 가리켜서 본권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약간 개념 틀려요. 등기가 필요 없는 권리인데 정당한 채권이 있어야 돼요. 공사 대금 채권 또는 비용 상환 청권이라고 해서 일정한 권리,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그때 성립하는 권리가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저당권은 그 권원, 정당하게 나름의 권리가 있어야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 점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로 부동산에서 문제가 안 되고요. 주로 어디에서 문제가 주로 되냐면 동산에서 주로 이슈가 될 텐데 정당한 권원의 존버는 무관하게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점유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해서 자, 한번 볼까요? 자, 내가 부동산 어떤 볼펜을 샀습니다. 돈 주고 샀고 인도를 받았어요. 그럼 소유권 가지고 있죠? 그럼 내 손에 지금 이 볼펜을 들고 있으면 이건 나는 점유권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앞에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어요. 가서 이용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점유하고 있으니까 어떻다? 점유권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전세권 설정을 했다. 그래서 설정 등기가 있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 토지나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점유권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치권은 뒤에서 보겠지만 무조건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자, 지금 사실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 그러다 치고 점유권, 자, 요건 주로 이제 도둑놈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갑소유의 X 물건을 을이 훔쳐갔습니다. 을이 훔쳐갔습니다. 이 도둑놈이야.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물건, 남의 물건 훔쳐 가지고 갔다고요. 그럼 소유권 자체는 취득을 못 한다고. 아까 본권은 뭐라고 했어요? 정당한 권원이 있을 때만 성립하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본권, 돈 주고 샀으면 나는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겠지만, 훔쳐 갔으면 최소한 소유권은 취득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자, 점유, 지금 볼펜을 훔쳐서 내 주머니에 넣어뒀어. 그럼 이 사람에게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은, 소위 뭐는 인정된다?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인정이 되게 됩니다. 이 점유권이라는 개념이 왜 필요하냐면, 만약에 점유권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이 바닥은 다 정글이 돼버립니다. 정글이 돼버린다고요. 도둑놈이 물건을 훔쳐갔네, 지 주머니에 넣었네, 내 건데, 지가 가져갔네, 그럼 나는 소유권이긴 물권적 청권. 그러면서 물건 뺏어올 수 있는 권리가 내 거니까. 그럼 그때 칼부림 나거든. 그래서 이런 혼란 등을 막기 위해서 소위 점유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정당한 권원과 존버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정당한 권원이 없어도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라면 어떻다? 그 사람에게는 점유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뒤에서 우리 점유권 공부할 때 이런 사례가 나와요. 갑소유의 X 부동산을 을이 훔쳐갔습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는 아닙니다.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권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대신 뭐는 가지고 있다? 점유권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찾아갔어요. 물건 훔쳤다는 사실을 알고 가서 한마디 하고 물건 돌려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얘가 집 앞에다가 그 물건을 놔두고 간 상태야. 그리고 마당에다 예를 들어 두고 갔다 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갑이 만약에 을 마당에서 그 물건을 다시 들고 자기 집으로 갔다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은 갑의 행위는 을의 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은 갑을 상대로 점유권이 긴 물권적 청권이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물건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점유권 파트 따로 공부할 주제예요. 그래서 점유권도 아주 독특한,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어떻다? 물권의 한 종류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점유권은 아무래도 동산 쪽이 주로 중심이 되는데, 어쨌든 1년에 문제 최대 2문제까지 구성하는 개념이 점유권 따로이 공부하실 주제에서, 점유권은 정당한 권원이 없어도 또 정당한 권원이 있어도 그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사실상 그 물건을 점유, 지배하고 있다면 그때 인정되는 권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이걸 우리가 점유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서 주로 공부하는 물권의 유형이 됩니다. 해서 자, 그냥 지금은 기초과정이니까 계속 기초적인 용어, 이게 자, 저당권 하면 자세히 볼 거 없고 그냥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유치권 하면 어떻다?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돈 줄 때까지. 그 다음에 전세권은 그 부동산을 용도에 줬어서 사용 수익하고 나중에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지역권,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식의 뉘앙스는 알고 있어야 돼. 이걸 따로 외워봤자 의미도 없고요. 이 얘기는 제가 뭐 수십 번, 수백 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뭐 체화가 돼야 되지, 이걸 몇 번 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다. 해서 지금 물권의 종류 보셨고요. 그 다음에 특별법 소물권은 지금 설명 안 드려요. 그러다 치고, 자, 우리 임차권 얘기, 환매권 얘기 간단하게 보고 버리겠습니다. 임차권은 채권의 한 종류라고 되어 있어요. 임차권은 어떻다? 채권의 종류. 물권과 채권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물권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물권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자, 이에 대응해서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차인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임차권이라고 부르고, 아까 전세권하고 비교했었죠? 전세권은 등기라는 것이 있어야지 성립하는 권리인데 비해서 임차권은 뭐라고요? 등기가 없어도 성립하는 권리가 어떻다? 임차권이다.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전세권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한테도 끊임없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인데 비해서 임차권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매권은 별건 아니고요. 나중에
바로 공부하게 될 이슈인데 이런 경우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에게 매도합니다. 등기 자체 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등기를 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등기할 때 특약을 넣어요. 환매할 수 있는 특약, 즉 매도인이 뭘 하겠다? 일정 기간 내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다시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무조건 팔아야 될 의무가 있게 하는 특약을 넣습니다. 그러면 환매권 행사 기간 내에는 매도인은 어떻다? 환매권을 행사해서 다시 물건을 찾아올 수가 있다. 이것도 두 사람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채권의 일종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환매권은 매매 파트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주제고요. 환매권이 됐든 임차권이 됐든 간에 이건 논리적으로 등기 자체가 없더라도 다 성립할 수 있는 권리, 두 사람의 약속만으로 성립할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 임차권.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나중에 환매 등기, 임차권 등기가 주로 이슈가 되긴 하는데 지금은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하여튼 지금 민법상 물권으로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그 외 채권으로서 환매권, 임차권 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가 권리의 종류고요. 뭐 이 긴 얘기를 결국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주제 설명드리려고 이게 시험에 나오고 말았으니까 자, 요걸 설명드리려고 권리의 종류를 쭉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때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권리 발생이라는 것과 변경과 소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시험용으로는 자, 발생 하나만 외우시면 정확하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을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사실은 민법 자체에서는 지금 15년간 한 번밖에 문제 구성이 안 됐지만은 나중에 각종 물권, 나머지 물권을 공부하거나 또는 등기법 등을 공부할 때 필요한 용어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권리 발생이라고 해서 자,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권리를 취득하는 방식은 기존의 권리자가 없이 그냥 권리를 취득하는 방식을 원시 취득이라 부르고 기존의 권리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방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승계 취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게 용어 숙제를 대셔야 돼. 이게 민법이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초적인 용어가 중간중간 마구잡이로 섞여 나오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해서 원시 취득은 좀 쉬워요. 해서 이 중에서 우리 이슈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건물의 신축이라고 하는 거, 점유취득시효.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건물 신축. 자, 이런 식이에요.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자, 을이 여기다가 Y 건물을 아무 권한 없이 신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Y 건물의 소유자는 누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을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한 그 사람이 어떻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런 건 있겠다. 갑소유 X 건물에서 을한테 야, 네가 건물 좀 지어라 라고 돈 주기로 약정하고 을이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이 소유자는 누가 된다? 당연히 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 건립의 주체가 누구냐? 실제 노가다를 한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건물 건립의 주체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건 등기 안에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 안에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걸 나중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등기 안에도 소유권 취득한다.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지금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해서 Y 건물을 갑이 신축을 했다라고 하면 이때 Y 건물의 소유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된다. 이건 뭐 어렵지 않을 텐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권도 지상권도 없는 상태에서 지 멋대로 건물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때 소유자는 누가 된다? 을이 소유자가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원시 취득의 한 유형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자, 바로 건물의 신축이라고 하는 거. 신축한 그 사람이 어떻다? 바로 신축한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상식적인 이슈로 가셔야 돼. 나중에 이게 기초가 돼서 몇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일단은 건물을 신축하면 신축한 사람이 어떻다?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기본 틀을 잡고 가셔야 될 것이고요. 자, 점유취득시효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따로 이제 공부할 주제인데 얘는 가끔 신문지상에 인터넷 기사에 올라오는 케이스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을이 중도금, 잔금 다 지급했습니다. 소유권 누구한테 현재 있습니까? 여전히 갑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백날, 뭐죠? 매수인이 백날 이 중도금 잔금을 지급했다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한테 있다? 등기 명의인에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점유취득시효라는 개념은 어디서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등기를 넘겨받아야지 어떻다? 소유자,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건데, 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법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등기를 넘겨받는다라는 얘기는 등기소에 가서 감 명의로 된 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누구한테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등기가 넘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 드라마, 요즘에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 꼭 그 야밤도주 이런 것들 오밤중에 도망가고 이렇게 할 때 꼭 챙기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집문서, 땅문서, 그걸 과거에는 등기 관리증 또는 등기 필증, 요즘에 와서는 등기 필정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요거 가지고 그걸 바리바리 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자, 그걸 놔두고 오게 되면 소유권을 잃게 되나요? 안 잃는다고. 화재가 발생해서 등기 집문서가 타버렸다, 땅문서가 타버렸다. 그러면 그게 날아가냐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등기 이전할 때 필요한 과정상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 요 근래 등기법에서 30회 때 특이한 문제가 나왔어요. 만약에 등기 권리증 요것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 신청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 안 된다. 당연히 재발급 안 되죠. 재발급이 되어버리면 개판돼 버려요. 아니 법을 다 모르니까 등기 권리증 맡기고 돈 빌리고 등등등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니까 재발급 안 됩니다. 이전 등기할 때 확인, 등기소에 가서 확인을 받는 것에 불과하죠. 확인을 받으면 등기 권리증 있는 것을 쳐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재발급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올해 30회 등기법 파트에서 출제가 돼서 좀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서 재발급 신청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았던 사례고요. 다시 갑시다. 갑소유 X 부동산에서 을 명의로 매매 계약,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근데 매도인 갑도 무식, 을도 무식. 그래서 등기를 넘겨줘야 된다라는 개념을 법을 모르니까 착각을 하셔서 매도인이 뭐냐면 자기 장롱에 있던 자 등기 권리증을 매수인한테 줍니다. 좀 벌벌 떨면서. 그리고 을은 그걸 고의 받아가지고 자기 장롱에 또 이제 처박아 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둘이 생각하는 거야. 아, 우리는 등기를 넘겨주고 받았으니까 이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을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구도 매도인도 을에게 있다. 매수인도 을에게 있다라고 다 생각해요. 그러나 이건 우리 민법 규정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이 된 게 아닙니다. 두 분이 가서 등기를 소해서 등기 이전 등기를 해야지 그때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요. 지금 이제 등기부는 없는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20년, 나중에 보면 20년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20년간 소유의 의사, 내 거라고 믿고서 평온공연하게 그 부동산을 계속 점유했을 때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여전히 취득 못합니다. 이 사람의 소유권 취득하려면 자, 아까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건물의 신축처럼 민법에서 따로 규정한 사례 또는 아니면 등기를 꼭 어떻다? 넘겨받아야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복잡해. 입증을 못 해보여. 갑이 20년 전에 을한테 팔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고. 계약서를 20년 동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명을 못 하니까 이게 등기를 넘겨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죠. 그래서 여전히 그 당시에도 19년차 소유자 누구라고요?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제가 되셔야 돼.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던 이 매수인이 이제 와서 등기 청구하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민법에서는 이런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법을 통해서 야, 너는 누구한테 갑에게 등기 청구할 권능이 있다,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자, 이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등기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긴 즉슨 결국은 누구한테? 갑한테 다시 등기를 넘겨받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 인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특이하게 우리 법에서는 뭐로 해석한다고요? 원시 취득으로 해석합니다. 말이 안 돼. 기존 갑한테서 등기를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냐면 자기 거 자기가 취득한다고 보는 거야. 을이 20년 전에 취득했던 거야. 근데 2차 절차에서 등기가 안 넘어오고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거야. 그러니까 내 거 내가 취득한 거니까 이걸 뭐로 해석한다? 원시 취득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거기 또 예외 항목이 나와. 말이 안 되는 게. 어찌됐든 이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요. 점유취득시효라는 이 개념은 약간 이상해. 그래서 거기 점유취득시효에 관련된 신문 기사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인터넷 댓글이 볼만합니다. 와, 남의 땅에다가 20년 동안 짓거라고 뻔뻔스럽게 믿고 살아왔던 것도 웃긴 놈들이고, 그렇다고 이 개 같은 법에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도 웃기지도 않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을 좀 알게 되면은 점점 사람들이 개쓰레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점유취득시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거야. 아무 권한 없이 갖고 내 땅이야 라고 20년 동안 있다고 해서 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 당시 과거의 법을 잘 몰라서 등기법이라는 법 체계를 몰라서 분명히 등기 권리증만 주고받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민법 체계에서 특별히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근데 특이한 게 아까 우리 건물의 신축은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었죠? 건물을 신축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걸 안 해도 신축한 사람마다 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라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게 이슈가 되는 거. 올해 30회 문제에서 상당히 어렵게 나왔던 게 점유취득시효 파트. 그래서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뒤쪽은 뭐 쟁점 안 되고 해서 원시취득. 자, 기존의 그 권리자의 권리와 무관하게 자, 뚝 떨어져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원시 취득. 여기까지는 그래도 해볼 만해. 이제부터 힘들어요. 자, 승계 취득이라고 해서 이을승자죠. 이어받아서 취득한다. 근데 승계 취득은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두 개로 구분합니다. 쉬운 것부터 갑시다. 설정적 승계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는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갑소유의 X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뭐예요? 이 사람은 이제 새롭게 구권리자, 갑의 권리를 베이스, 기초로 해서 새로운 권리를 취득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상권의 설정을 가리켜서 설정적 승계. 그래서 구권리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구권리자는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신권리자가 구권리자의 권리에 기반해서 일정 권리를, 물권을 취득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바로 설정적 승계. 그래서 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했을 때 갑의 권리가 다 소멸하는 건 아니라고요. 갑은 처분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수익 권능만 을에게 주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상권의 설정을 설정적 승계. 나머지 똑같은 거죠. 지역권의 설정이라고 하는 거. 자,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 요역지 소유자인 을이 지역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그 토지를 일정 영역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을에게 부여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 마찬가지죠. 또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구권리자 갑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용수익 권능은 여전히 갑에게 남아있는 상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저당권의 설정이라 부르게 될 텐데,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는 그래도 해볼 만해요. 그래서 설정적 승계와 이전적 승계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구권리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게 되면 이것을 뭐라 부르고 이전적 승계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이에 대응해서 구권리자의 권리가 일부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라면 이때는
이걸 뭐라 부른다? 설정적 승계. 그래서 자 28인가 나왔던 문제가 설정적 승계, 저당권의 설정을 가지고 답을 구성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치고 이 파트에서는 사실 제일 힘든 게 이전적 승계, 이전적 승계가 자 지금 자 소유권의 이전,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인데 지상권의 이전, 저당권의 이전 이런 것도 이전적 승계야. 이전적 승계는 구권리자의 권리가 신권리자에게 넘어가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이전적 승계. 이건 내용은 어렵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힘든 게 뭐냐면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 이 특정 승계는 특별 승계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게 개짜증이 나요. 왜? 별 내용도 없는데 용어가 어려워 해서 포괄 승계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수많은 권리 의무가 동시에 이전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포괄 승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포괄 승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이 사람의 자, 상속인인 을이 이걸 상속을 받게 된다. 그러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갑이 만약에 채무를 지고 있었다면 그 채무도 누구한테? 을에게 이전되는 모습. 이걸 뭐라고 한다? 포괄 승계.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인에서 수많은 권리 의무가 동시에 이전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포괄 승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거. 등기법 할 때 한참 공부할 텐데, 자, 상속과 유증의 차이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효과입니다. 그냥 피상속인,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이 사람은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보통 민법상 법률 규정에 따른 일정한 지분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그 권리가 넘어가죠. 배우자한테는 1.5가 다갈 테고, 자, 직계 존비속한테 위나 아래는 1의 비중을 가지게 되는 것이 상속 지분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건 별개의 문제로. 그냥 돌아가시는 분이 나 가노라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급히 가셨어. 그러면 그때 상속의 문제로 가면 될 테고.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포괄 유증하는 경우가 있어. 내 재산의 50%를 누구한테 주기로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포괄 유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건물 하나를 누구한테 준다. 이걸 특정 유증이라고 불러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기에 앞서서 이 사람에게 X 토지와 Y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토지는 자, 을에게 주고 건물은 병한테 준다. 이렇게 굳이 멘트를 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특정 유증이 되는데, 이 중에서 토지 건물자, 건물별로 특정을 하게 되면 이걸 특정 유증이라고 불러요. 다시 특정해서 나 죽으면 얘 줘라. 이게 뭐가 된다고요? 특정 유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유증은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이 있다고. 사실 민법 할 때는 큰 필요는 없는데 등기법 할 때 계속 반복해 나오니까 미리 땡겨서 예습하는 거예요.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이 있다고. 나 죽으면 이 X 토지는 누구한테 줘? Y 건물은 누구한테 줘? 라고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특정해서 죽으면 줘라 라는 게 특정 유증이야. 나중에 보겠지만 특정 유증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증 받는 사람이 등기를 넘겨받아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다 치고 포괄 유증은 특정하지 않고 재산의 50%를 갑에게 을에게 준다. 재산의 40%를 병한테 준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한다? 포괄 유증. 다시 특정 유증은 뭐라고요? 건물을, 토지를, 각각의 물건을 특정을 해서 나 죽으면 뭐 줘라. 이게 특정 유증이야. 포괄 유증은 토지나 건물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재산의, 유산의 몇 프로를 누구한테 줘라. 이걸 포괄 유증. 그럼 포괄 유증이 있게 되면은 이 사람은 갑이 이렇게 재산이 이렇게 몇 개 있어. 그 중에서 30%를 누구한테 유증을 하겠다라고 하고 돌아가셨어. 유증한 상태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자, 따로 등기를 안 해도 30%를 취득하게 되는 효과. 이걸 포괄 유증이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결국은 포괄 승계 한 유형이에요. 포괄 승계. 하나의 원인에 따라서, 사망이라는 하나의 원인에 따라서
민법 규정 또는 이제 유언의 내용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포괄 승계. 특정 승계, 가장 대표적이죠. 증여, 매매.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권리가 구권리자에서 신권리자로 완전히 넘어가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이걸 특정 승계라고 부릅니다. 또는 이걸 시험 법조문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 승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특별 승계와 특정 승계는 같은 말이라고 해요. 주로 시험 문제는 특정 승계가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시험 지문에 따른 특별 승계인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 승계인은 뭐라고요? 바로 매수한 사람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특별 승계인, 특정 승계 같은 얘기야. 그거 봐요. 이게 짜증나잖아. 별 내용이 없는데 이게 법조문 사이사이 섞어 나오거든. 자, 여기까지만. 이것만 다시 갑시다. 권리 발생. 구권리자의 권리를 전제로 하지 않고 하늘에서 뚝 새로운 권리가 발생했다. 이걸 원시 취득이라 부릅니다. 원시 취득에는 자, 그 중에 하나가 건물의 신축과 점유 취득 시효, 점유 취득 시효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이에 비해서 자, 승계 취득은 구권리자의 권리를 전제로 해서 신권리자가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건데 아예 권리 전체가 뭉텅이로 다 넘어오게 되면 이걸 이전적 승계라고 부르게 될 테고 그 권리 중 일부를 떼내서 권리가 신권리자에게 발생하게 되면 이걸 설정적 승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이전적 승계는 하나의 원인에 따라서 수많은 권리 의무가 다 넘어가게 되는 사망이라는 원인 때문에 발생했던 아까 상속과 포괄 유증의 문제를 포괄 승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테고 하나의 원인에 따라서 하나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거나 매매, 증여 등을 가리켜서 특정 승계, 특별 승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파트예요. 나머지는 지금 논의할 쟁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권리의 발생 방식 이건 나중에 등기법 할 때도 계속 용어상 헷갈리는 파트 다시 갑시다.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구분하게 된다.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전적 승계는 하나의 원인에 따라서 수많은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포괄 승계와 하나의 원인에 따라 하나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특정 승계 또는 특별 승계라는 것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시험만 생각하면 이게 지난번 저당권 설정, 설정적 승계로 끝내야 되는데 하여튼 등기법 등을 공부하실 때 이 용어들이 계속 쟁점이 돼서 힘들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특히 특정 승계, 특별 승계 이런 파트가 조금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법률 효과 등에 관한 주제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절대적 무효부터 확인해 갑니다.